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음악은 찰리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연주한 문라이트라는 그 연주곡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저께 그 전 부치는 날 토요일 날 이제 그 또 거실 구조를 또 한번 바꿨어요. 거실 구조를 또 한번 바꾸고 나서 전을 붙이느라고 좀 오후 늦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형을 바꿨는데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아침에 우리 남편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그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저기 아주 사과를 정말 너무 이제 이 폴란드에서 선물 받은 접시에다가 너무 정성스럽게 이제 1인당 이제 조금씩 이제 깎아가지고 주면서 자기가 호텔식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호텔식의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딸한테 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 이래가지고 딸이 그 재즈 음악을 찾아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음악은 이 귀에 더 들어오는 거야. 다른 음악들도 좋았지만 그래서 이 재즈라는 음악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기들이 그러니까 이 색소폰이라 그러나요? 너무나 이렇게 보통 막 우리나라에선 막 머리 여기 관자놀이에 핏줄 세우면서 막 뿌앙 부는 게 색소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음악은 너무나 그냥 이렇게 그냥 숨 쉬듯이 무슨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그러니까 힘 다 빠진 노인이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음악을 내가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제목도 안 봤는데 이 제목을 이제 봐뒀다가 이따가 이제 생방송할 때 틀어야 되겠다. 전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답할 만큼 재즈를 몰라요. 저는 이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답할 만큼 재즈를 몰라요. 근데, 우리 딸 말로는 그러더라고. 엄마는 퓨전 재즈보다는 정통 재즈를 좋아하는 것 같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말할 때는, 하여튼 나는 정통 재즈를 좋아한다는 건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악기와 악기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그러면서도 그것도 막 너무 강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노인들이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비둘기에 모이를 주면서, 그냥 각자 얘기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하나인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이 음악에서 느껴져서 그냥 한번 틀어봤어요. 뭐 스윙 재즈, 블루스 이런 것들을 재즈라고 그래요? 미안해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내가 이제 막귀라서 그러니까 음악을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별로 음악을 듣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놔. 하루 종일 라디오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TV에서 생일 선물로 보내준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피커에다가 이 CBS 음악 채널을 틀어서 하루 종일 그걸 들으면서 뭐 밥도 하고, 막 살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 음악을 듣더라고요. 이제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우리는 음악보다 엄마는 맨날 정보 라디오를 들었어. 그 당시도 KBS 1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어떤 정보를 주는 채널을 우리 엄마는 들었지, 그렇게 음악 나오는 주전자란다. 음악 나오는 그런 라디오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네 쪽은, 그렇게 이제 이 어머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어머니의 유전자라는 걸 읽고 주전자란 말이 나왔어. 이제 우리 시어머니도 막 한 200곡을 막 외워서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상상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네 집은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 집은 정보를 좋아했던 거야. 근데 우리 딸은 다행히 정보와 음악을 다 좋아하더라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음악을 틀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그 스피커를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그 음악을 듣자.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있을 때는, 이렇게 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제 가능하면 그 정보 중심, 예, 정보 중심의 소리 아니면 그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스토리 중심으로 보지, 그 음악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음악 없이는 일을 못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소리가 나면 집중을 못 하겠더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애들이, 제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한다 그러잖아. 뭐 어떤 애들은 뭐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수학을 풀면 잘 풀린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누가 소리를 내면 그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음악을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못 해.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만 듣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른 일만 하든가 그래야지 그 두 가지를 병행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은 언제나 음악을 베이스로 깔고 모든 일을 신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이제 그렇게 조용하게 음악이 깔린 카페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며, 그걸 뭐라 하더라? 그 약간의 백색소? 백색소음이 깔린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집중이 잘 된다며? 나이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와, 그랬군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만 해야 돼. 그리고 자는데 누가 떠들면 잘 못 자. 그러니까 누가 떠들고 있으면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그 빛은 상관없는데, 막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모두가 잠자는 지구과학 선생님이 있었어. 그 시간에 이제 다들 자는데 나만 못 잔 거야. 왜?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과 달리 혼자서 책을, 그 지구과학 교과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정말 지구과학을 재미없게 설명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혼자서 막 떠들 때, 그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교과서를 이제 막 같이 보면서 혼자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이 지구과학을, 아니, 안 이뻐했어요. 지구과학 선생님이 별로 안 이뻐했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학생인데, 어쩌면 그렇게 재미없는 수지 가르치냐,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겠지. 그래서 굉장히 날 안 좋아하셨던 기억나요. 예. 모두가 자는데 왜 그 선생님의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 뭐였냐면, 너도 제발 자라. 너도 제발 자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제발 자라. 라는 그런 느낌. 음악을 틀면서 공부하다가 집중하면 음악이 나온지 몰랐다. 그러니까 음악을 틀고 공부하면 음악이 안 들리게 된다. 그래서 하는 거다. 아, 그렇구나. 난 좀 산만했나 봐. 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아마도 이제 음악을 틀어도 집중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공부를 하나 봐요. 예, 우리 딸도 그렇더라고. 이제 하여튼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은 너도 제발 자라, 이런 눈빛이었어.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내면서 반장! 뭐 어떻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 35년 전쯤에 있었던? 그랬던 이야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라이트라는 음악, 찰리 헤이든? 찰리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연주한 문라이트라는 그 재즈 음악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지구과학은 없어요? 요즘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졌어? 요즘에 이제 이과에, 과학 과목에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안 배워요? 그럼 무슨, 지구과학에서 공부하던 걸 뭐라고?
아, 윤리라는 과목도 없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윤리 과목 없어지고 지구과학 없어지고? 어머, 그렇구나. 어. 생활과 윤리라고 가르쳐? 아, 그때는 우리 때는 국민윤리라고 가르쳤거든. 근데 국민윤리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생활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구나. 아, 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구과학은 없고, 그러면 지구과학에서 가르치는 분야를 어디에서 가르쳐요? 무슨 과목으로 가르쳐? 음, 지구과학에서 가르치던, 지구의 뭐, 지구의 역사 이런 건 어디서 가르쳐요? 교과 제목이 바뀐 듯?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으로 쪼개졌다. 그렇군요. 네. 이과에서 배우긴 배운다고? 어, 내 윤리와 사상은 가르쳤었던 것 같아. 윤리와 사상을 가르쳤었던 것 같은데, 생활과 윤리는 잘 모르겠다. 예.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면서 그게 이제 철학 이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지구과학이 있는데 이과 전용으로 배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1990년대 이후에 이 공교육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이 이과하고 문과가 철저히 분리돼 갖고 문과 학생들한테는 과학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과 학생들한테는 인문학을 전혀 안 가르치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ENTP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문과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과목들을 필수로 다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 또 이과 학생들한테도 역사와 철학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문과든 이과든 사회탐구에서 2과목,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서 2과목, 이렇게 시험을 봤어야 됐어. 아니다. 문과는 사회탐구 4과목에 과학탐구 2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사회학을, 공통으로 공부를 했어야만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문과 이과를 교차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 나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 그러면서 카이스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이잖아요. 과학 전문 대학인데 카이스트가 거의 학생들이 들어갔다가 절반 이상이 재수 중이라는 거야. 의대 가려고. 미친 거지.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과에 간 대부분의 학생은 의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막 의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예. 난 ENTP예요. 예. 전혀 계획적이지 않아요.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J라는 성격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자신의 계획을 기억해야 돼요. 계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ENTP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가고,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과학은, 논리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 문학은 감성적인 느낌, 이 중요한 과목이고, 문학과 과학을 다 같이 경험을 해야 인간이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막 이과를 가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과로 애들을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과를 가. 그런데 이제 이과를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 출신들이 취업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회사 생활을. 왜? 인문학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생활은 뭘 잘해야 돼? 인문학을 잘해야 돼.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이론과 답을 풀이하는 과정, 이것만 공부하고 애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이과 학생들이 회사 생활을 되게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또 문과는 문과대로 논리적인 어떤 풀이 과정, 논리적인 이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잘 못해갖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과학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문과를 졸업하니까 이 친구들은 또 과학적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잖아?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문학도 사회학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가 안 되니까 이 현상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생기고, 좀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확증 편향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나 이 소위 MZ 세대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문제점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존감 상실. 소위 MZ 세대의 공통점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는 거야. 능력은 출중한데 소위 지금의 50대들에 비해서 이 40대 이하는 굉장히 유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50대 이상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보다 40대 이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언어 능력이라든가,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거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이 없어서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막 나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솔직히 열정페이라는 부분은 40대 이하는 우리보다 돈 많이 받은 거야. 워낙 우리는 이전에 전쟁 세대나 이런 세대의 후폭풍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란 단어도 우리 모르고 자랐어. 내가 처음에 직장에서 봉급받을 때는 무슨 최저임금이란 단어 자체도 없던 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이 돈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조건, 복지 수준, 다 MZ세대는 우리보다 나았어. 지금의 50대 이상이 살아왔던 시대보다 40대 이하가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월급 수준도 훨씬 우리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뭔 차이냐? 이 자존감이 없는 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있냐? 난 돈 문제가 아니라고 봐. 이거는 철학의 문제인 거야. 기본적으로 MZ세대를 키워낸, 사회 문화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너는, 그러니까 1등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2등부터 기억해주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1등이 아닌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은 루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게 내가 볼 땐 자존감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가져온,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스템이 가져온 부작용이, 나는 젊은이들의 자존감 상실이라고 봐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인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된 거야.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는 친구가 있고, 얘는 이제 미국으로 연수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인터넷 공간 속에서 만나가지고, 그쪽은 이제, 앵글로색슨 여성인데,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지하철이 위험하냐? 그러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만
좀 그렇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막 도둑이나 강도가 많냐? 그랬더니,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살인도 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술 먹은 할아버지들이 난동 피우는 거 정도인데, 거기서는 강도와 그 도둑과, 살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에 애가 지금 사색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면, 절대로 지하철 타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얘가 너무 놀랬다라는 이야기? 하여튼 뭐라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경험치가 좀 많이 다른 거죠. 예, 경험치가 많이 다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분위기도 많이 다른데, 사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요. 진짜 나가본 사람들은 알아. 예, 나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한국이 제일 발전되어 있고, 깨끗해요. 그게 이제 어떤, 후기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야. 호텔에서 피자를 먹다가 떨어뜨렸는데, 피자를 먹다가 한 조각을 떨어뜨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피자 조각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가져갔냐? 왜냐면 한국은 국정원이 제일 문제잖아. 이렇게 해정팀 누가 가져간 거지? 쥐가 가져갔다. 호텔방에 쥐가.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는 쥐를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정말 네. 예. 정말 대단한 나라죠? 예. 하여튼 점점 더 이제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래요. 배드버그는요,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유럽도 심해요. 우리 여자 조카 지금 독일에 있잖아. 베를린에 있다가 이번에 미넨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배드버그가 심하다는 거야. 호텔마다 배드버그가 심해가지고, 애가 온몸을 물리는 거야. 갈 때마다. 이 아시안이라서 살이 연해서 그런가. 온몸을 배드버그에 물려가지고 애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이제 배드버그를 없애는 약이, 사람에게도 해롭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벼룩이나 이제 이런, 무는 벌레를 죽이는 약품이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그런 사용이 되게 까다롭대요. 그래서 그렇게 배드버그가 많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소위 이제 암 발병률이 늘어나고,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때는 우리나라 된장고추장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린다 그랬어. 그 얘기 알죠?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우리 한국민들이 암이 많은 이유가, 된장고추장 때문이라 그랬었어. 그래서 나트륨의 줄여야 된다. 나트륨이 살인범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때, 김대중 노무현 때도 엄청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계속 소금을 줄이라는 방송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방송에서 설탕은 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설탕 넣는 장면들을 막 일부러 삽입하기도 하고 반드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설탕과 밀가루 같은 것들은 그냥 원 없이 먹는데 소금이 나쁘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의료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의료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인의 사망 원인과 나트륨은 무관하더라. 예. 한국인의 사망 원인과 나트륨은 무관하더라. 그러니까 나트륨 때문에 빨리 죽는다. 심혈관 계통에 질병이 온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예. 사실 나트륨은 필수 영양분, 그러니까 필수 요소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나트륨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나트륨을 안 먹으면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예, 전해질이 모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그 물질인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전해질에 이상이 생기고 그 온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그게 병을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설탕이 더 나쁜데 언론에서는 설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재작년 겨울에 입원하셨던 이유도 아무도 텔레비전에서 설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말로는. 우리 어머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30년 동안 봤는데 거기서 설탕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설탕을 드셨던 거죠. 그래서 막 3kg짜리 설탕을 1년에 3봉지씩 드셨대. 그 몇 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그 선망 증세가 온 거야, 재작년에. 날짜와 시간을 거슬러서 완전히 치매 상태였다니까? 완전히 그러니까는 불능 상태였어. 그랬는데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설탕을 끊고 그리고 내가 설탕의 위험성을 쭉 설명한 그 뒤로 어머님이 이제 그 설탕을 일체 끊어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님이 요즘에는 그 선망 증상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도 이제 우리 언니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둘째를 낳느라고 그 이제 첫째 아이 아기를 할머니 댁에 맡겼다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아이한테 애가 자꾸 울고 보채니까 아기가 어렸고 사탕을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야. 사탕과 설탕을 엄청 많이 줬대. 그러자 애가 한 달 만에 교회를 왔는데 완전히 그 ADHD 증상 너무나 산만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몸을 뒹굴고 통제불능 상태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인이 뭔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사탕을 많이 줬다 그러더라는 거야. 사탕을 큰 봉지를 몇 봉지를 줬다는 거야. 그 한 달 새에. 그러자 애가 그런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돌아와가지고 설탕을 일체 끊었더니 정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잠을 안 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약간 좀 산만하고 막 심하게 좀 활동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우리가 어린이 주스, 어린이 주스는 굉장히 이제 애기 주스라죠. 베이비 주스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먹였단 말이야.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온 G자 들어가는 그게 아기 주스의 시원이었어요. 처음이었어. 그리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아기 주스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들은 아기를 당연히 기업이 사랑해서 아기에게 안전한 물질만 모아서 아기 주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기 주스에 설탕이 더 많았다는 거야. 아기 주스에 콜라 사이다보다 설탕이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주스를 마신 다음에 잠도 안 자고 보채고 막 이렇게 그 아토피라든가 이런 반응들이 오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아기 주스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그 아기들에게 그런 음료를 먹이는 습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령 이제 그 서양식 레스토랑을 가면 반드시 음료를 같이 주문하잖아요. 탄산음료를 그렇게 주문해서 먹이는 것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이 안 좋으니까 그 탄산음료를 계속 마신다는 거야.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고 그 수돗물을 마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물값이 또 비싸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탄산음료가 물값보다 싸대는 거야. 그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탄산음료들을 마시는데 그 탄산음료들이 사실은 이 설탕 범벅이고, 굉장히 몸에 건강에 해로운데, 어린 시절부터 그 탄산음료에 노출이 돼서, 그런 이제 이 설탕을 섭취하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탄산음료나 설탕의 위험성을 모르고 애들한테 먹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위 그 제로콜라?
이게 더 나쁘다 그러더라고, 누구는. 제로 콜라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분이 설탕보다도 더 나쁘다.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탄산음료는 안 마시는 게 좋다. 탄산음료나 이렇게 그 판매하는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그 과일 주스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정 그렇게 음료를 먹고 싶으면 집에서 그 과일을 갈아서, 가령 이제 그 안 먹는 과일들 있잖아요. 안 먹는 과일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나면 과일이 좀 말랐다든가 좀 멍이 들었다든가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파내고, 그 안 상한 부분만 이제 잘라내서 그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그거를 마시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이 설탕과 밀가루는 같이 붙어 다니죠. 설탕과 밀가루가 붙어 다니는데 이 밀가루도 그 소위 백색 밀가루가 그렇게 안 좋은 거래. 통밀은 괜찮은데 백색으로 이렇게 표백이 돼서 오는 밀가루가 그게 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 그게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들고. 과일도 갈면 당으로 변하긴 하는데요. 설탕이 들어있는 주스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당을 다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탄수화물도 당으로 몸에서 변하잖아. 단백질도 그렇든가? 하여튼 그래서 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설탕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먹는 거, 그러니까 단맛을 먹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과일을 갈아 먹는 게 설탕보다는 낫다.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과일을 갈아 먹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이제 이 과일당도 안 먹겠다. 그러면 가령 그런 거지. 과일을 갈면 당이 생겨서 안 먹을게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먹으면 그게 더 나쁘다는 거야. 음료수를 먹는 것보다는 과일을 갈아 먹는 게 낫고, 이 과일을 갈아 먹는 것보다는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낫고, 건강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배웠던 끔찍한 얘기가 있잖아. 미국의 어린아이들,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서민 가정의 아이들이, 과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서부 지방,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프레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부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지역들은 지금도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인 거야. 그래서 그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에는 뭐가 없어? 가게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그런 방문 판매, 세일즈맨 그런 방문 판매를 이야기하는데 왜 방문 판매가 발달했느냐 하면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왜 그 초원의 집에 보면 그 가게가 있잖아. 그 초원의 집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가까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게가 있었던 거야, 교회 옆에. 근데 실제로 그 중서부 지방, 그러니까 미국의 중서부 지방은 너무 공간은 넓고 인구가 띄엄띄엄 살기 때문에, 띄엄띄엄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게를 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슈퍼를 가는데 2시간을 운전해 가야 돼. 그러면 신선한 우유와 과일, 채소를 사러 슈퍼에 2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 있느냐? 기름값은 또 얼마나 많이 드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달한 게 통조림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통조림이 발달한 이유가 그거라 그러더라고. 실제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통조림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이 과일이나 채소를 습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토 같은 것도 통조림으로, 과일도 통조림으로 다 섭취를 한다는 거야. 이 콩도 통조림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물건이,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채소들은, 이게 빨리빨리 소비가 돼야 되잖아. 그날 들어온 게 그날 팔려야 되는데, 그날 들어온 게 그날 팔리지 않으면, 그건 이제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채소 자체를 팔지 못하고 통조림으로 저장 음식 형태로 팔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오바마 부인이, 미셸 오바마가, 아이들에게 이제 신선한 채소를 급식에서 먹이자. 그래갖고 이제 인스턴트를 추방하자. 그래서 그 과일과 뭐 탄산 이런 것들을 추방하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뭐 토마토라든가 이런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이자라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고소당했대잖아. 그 인스턴트 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집단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 부인이었던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먹이자. 그래서 고소당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먹이자는 게 그거는 당연한 의무고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이지 말자 그럼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그 나라는 대통령 부인이 아이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이고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이지 말자. 적어도 학교 급식에서 그렇게 운동해갖고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또 전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이제 저장 음식들의,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저장 음식들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재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런 저장 음식들로, 이 저장 음식은 굉장히 유통기한이 길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막 그 낭비되는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소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으냐.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통기한이 공산품들 있잖아. 공산품, 소스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가끔 냉장고에서 발견이 되죠. 근데 대체로는 이제 유통기한을 지나지 않으려고, 그 적정량을 소비하잖아. 살 때 아예 적정량을 사잖아. 그거예요. 유통기한 때문에 우유를,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왔는데, 우유를 한 통보다는 더 먹을 것 같은데, 1000ml보다는 더 먹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00ml짜리 2개를 사면, 유통기한은 넘을 것 같아. 그러면 1개만 사겠지. 그래서 생긴 게 내가 볼 때 소비기한이야. 대체로 유통기한에 맞춰서 소량을 구매하는데, 자, 이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늘어나. 그러면 우유 1000ml짜리를 2병, 3병 사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게 유리한 게 이 소비기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유 같은 것도 뭐 우유나 요구르트라든가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맞춰서 구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서 유통기한을 봐가지고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들은 유통기한에 맞춰서 소량만 구매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한이 길어지게 되면 대량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싸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대량 구매를 많이 했을 때 그 음식들이 안전하겠느냐. 소위 이제 방부 처리, 음식이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접시에 나오는 일회용 밥들이 있어. 즉석밥. 네. 그런 이제 즉석밥들의 문제가, 이제 이 즉석밥이 쉬는 이유가 무슨 효소 때문이래. 그래가지고 이 즉석밥은, 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효소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즉석밥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쌀밥을 먹어서 얻는 그런 효과를 못 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공산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제 물질들이나 이제 조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공산품을, 많이 먹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공산품을 먹는 이유가 뭐야?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매일 사러 가야 돼요. 나도 그 신선한 채소를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장을 매일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거야.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러,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를 사러 그 시장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선 배달이잖아요. 신선 배달은 비싸다는 거지. 신선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 신선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선 배달까지 시켰다고 쳐. 돈이 좀 있어서. 그 요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적어도 신선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길고 중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선 배달 음식을 시켜서, 그러니까 식재료를 시켜서 조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인의 이 삶의 방식들이, 그런 이제 신선한 식재료들을, 건강한 식재료들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나쁜 식재료에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방부 처리라든가 부패 방지 처리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현상, 건강에 해로운 조건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한 가난한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부유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서 소득 분위 하위가, 그러니까 부를 소유한 범위로 이제 인구를 5등분을 했을 때 하위 20%의 평균 연령과 상위 20%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10년 가까이 차이 났던 것 같아. 내가 봤던 마지막 기록에서는 10년 가까이 차이가 났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싼 식재료와 싼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그 건강에 해로운 물질과 현상들이 추가된 상태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뭐요? 채소는 뭐 안전한지 아세요? 그 채소는 뭐 안전한지 아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님, 밀키트에 있는 소스, 맞아요. 사실 그 밀키트도 안전하지 않죠. 특히 이제 소스류를 조심해야 돼. 그 소스류 있잖아요. 그 밀키트에 들어있는 소스류가 되게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그 소스류에는 어마어마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식품 첨가물들의 안전성 검사 기준 자체가 없대. 그 얘기 알아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들의 안전성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이제 이 소스류들을 되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스류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가령 케찹이 토마토로만 만드는 게 아니야. 다양한 식재료,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근데 바로 그 식품 첨가물들이, 그러니까 라면 스프에도 그게 고춧가루가 아니야. 고춧가루 파마늘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짜서 넣은 고추장 같은 고추장류의 소스 있잖아. 거기에도 엄청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식품 첨가물들이, 그게 그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짜게 먹어서 나트륨 때문에 심장병이 걸리고 성인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다라고 되게 오랫동안 우리들을 세뇌해 왔잖아.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드디어 이제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얘기 우리나라에서 내가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 우리 방송에서. 설탕이 소금보다 나쁜데 왜 우리나라의 이 소위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에서 왜 나트륨만 나쁘다고 얘기하고 설탕이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몇십 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짜게 먹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가 사실이 아니더라. 아니 내가 왜 그걸 느꼈느냐면,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알아요.
너무 짜. 유럽도 짜고요. 미국도 짜고, 난 일본은 안 가봤는데 일본이 더 짜다더만. 해외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어보면 너무너무 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식이 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은 짠 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전라도 반찬이 짜다고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소금 넣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는 뭐라는 줄 알아? 그 소금이 아니라 그 젓갈에 발암물질이 있다. 그 기사 봤어요? 소금을 이제 의료 연구진들이 소금이 이 생명을 줄이지 않는다. 생명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근거 없다라는 걸 밝혀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젓갈이 발암물질이라는 거야. 단백질과, 그러니까 젓갈은 단백질과 소금과 그 장류가 만나는 과정에서 거기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젓갈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삭혀 먹는, 단백질을 소금에 절여 먹는 방식의 그런 염장 음식은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전라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염장 음식은 전 세계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젓갈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얘기하는데, 소위 이제 뉴스에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발암물질이고 건강에 해롭다고 얘기하는 그 젓갈의 건강에 해롭다는 그 물질이, 실제로 아마 그 기사를 잘 읽어봐. 분량이 안 나와. 양이 안 나와, 양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발암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가령 이제 젓갈을 마치 그렇게 보면, 그 기사를 읽으면 젓갈 한 젓가락만 먹어도, 젓갈을 밥 숟가락에 조금만 얹어 먹어도 암에 걸릴 것처럼 나와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 양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근데 여기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잖아. 저게 만약에 사실이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저기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어야 돼. 근데 저기서 물음표를 넣었다라는 것부터가 뭐예요? 저거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이론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이 호남 음식이 젓갈이 들어가는 거야. 이 젓갈이 소위 이제 이 단백질 성분을 이 소금에 절여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해반 사장님 말로는 아미노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아미노산의 변화가 바로 우리 입맛에 감칠맛을 준다는 거지. 천연 감칠맛을. 사실 그 젓갈이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젓갈의 감칠맛이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소위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서 먹는 그런 감칠맛을 내기 위한 식품 첨가물들의 위해성에 비해서 나는 이 젓갈의 이 발암물질이라고 주장되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나는 추측해요. 예. 왜? 호남에도 장수한 사람 많아. 젓갈을 제일 많이 먹는 게 호남 사람들인데 그럼 호남 사람 다 일찍 죽어야 되잖아. 호남에도 90살, 100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젓갈 때문에 죽는다라는 지금의 이 의료 학설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소위 이제 지금의 소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서양의학적 관점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서양의학적 관점이 그렇게 절대적이냐. 그러니까 한때 이제 일본이 이 조선을 자기네들이 통치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뭘 썼냐면 서양식 양식 의료 시설이 병원, 서양식 병원이 많이 들어온 게 근대화라고 주장하잖아요. 양식 병원이 많이 들어온 게 그게 근대화가 된 증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서양 의학이 그렇게 믿을만한 정말로 검증이 다 된 진짜 완벽한 의술이냐?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1800년대 후반까지도 의사가 손 씻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어갖고 죽인 사람들이 서양 의학자들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양의학의 의술의, 이 실체가 1800년대 후반에, 이 그 의사들이 손을 씻고 환자를 진료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어서 죽인 사람들이 서양의술이에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 유명했던 하버드 의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었어. 닥터슨가?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맨 첫 번째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28인가란 숫자가 나와. 28인가, 20몇이란 숫자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숫자가 뭐냐. 이제 의대 첫 수업인데, 하버드 의대에서. 그 숫자가 뭐냐면, 원인이 밝혀진 질병의 숫자다. 서양의학은 20몇 가지밖에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감기약들도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이를 받는 산파들 뜨거운 물에 손 씻고 들어가고 그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끓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양의학은 옛날부터 소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씻고 그 처치를 했는데, 서양은 1800년대 후반까지도, 그런 소독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1950년대 서양 의사들이 흡연을 적극 권장했다. 소화를 촉진한다고. 마압소사. 그리고 이 1990년대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90년대에 우리 딸 낳을 때 제왕절개가 엄청 유행했다니까. 제왕절개로 애 낳으라고 의사들이 권장을 했어. 그리고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이 엄청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수술하는 게 유행했고, 갑상선 드러내는 거 유행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한 2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된다. 자궁도 드러내면 안 된다. 제왕절개가 여자들의 몸을 망가뜨린다. 이런 게 이제서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서양의 의학이라고 우리가 막 맹신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그게 100%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무엇보다 20년 전에 나트륨 때문에 죽는다며. 한국인이 나트륨 때문에 죽는다면 20년 전부터 30년 전에 지랄을 했잖아요. 아니죠. 40년 전부터 이 한국의 그 고추장, 된장 때문에 암 걸린다 그러고 지금까지 고추장, 된장이 40년 동안 모욕을 당해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집에서 담가 먹지 말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거야, 고추장, 된장을.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 된장의 절반이 당이래. 그 절반이 당이래요. 물엿이래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양 뉴스에 보도되는 메디컬 정보라고, 헬스 정보라는 이름으로 이 소위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는 의학 정보들이 그렇게 100%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에 공개되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 기업의 이윤과 연관되어 있어. 미디어에 광고비를 대주는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침 방송들 그 유명한 사건들 있었잖아. 뭐 논인지 뭔지 그거를 먹어야지 만병통치가 된다고 한때 난리가 났어. 한 10년 전쯤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논이가 전부 다 무슨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논이가 다 퇴출이 돼요. 근데 그 논이가 들어있다라는 건강식품이 엄청 많이 팔린 다음에, 그게 몇 년을 팔아먹고 나서, 거기에 중금속이 있다. 이래갖고 논이가 다 퇴출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보리싹 이런 게 좋다. 이래가지고 또 그게 쫙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들을,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어떤 특정 물질들을 막 홍보를 해, 정보로 팔아. 그 다음에 막 아침 방송들에서 그런 제품들이 나와. 그 다음에 막 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제품이 나오고 한참 팔아먹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나쁘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만병통치 물질이다. 그래서 주가 올리고, 제품 나오고,
시컨 팔아먹고 또 이게 위험하다 나오고, 네. 한때 아로니아, 시골, 농촌에서요, 아로니아 농사 엄청 많이 줬어요. 그거 지금 다 시골 냉장고들에 다 쌓여있대잖아. 아로니아를 재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밭을 갈아엎었는데, 그 아로니아를 사람들이 안 사. 왜? 이 아로니아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나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로니아가 그렇게 좋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 그 가루가 녹지도 않고, 이 가루가 녹지도 않고, 먹을 방법이 없는 거야. 물에 타서 먹으면 위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니, 이게 물에 녹아야지. 물의 성분이 녹아야지 그걸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아무런 녹지를 않는 거야. 섞이지를 않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엄청 이 홈쇼핑하고 아침 방송, 뉴스에 나오고, 아침 방송에 나오고, 홈쇼핑 채널로 돌리고, 주식시장에서 최고가 찍고, 개미들이 그거 다 사면, 사실은 나쁘다! 그리고 뚝 떨어지고. 우리 집 냉장고에도 아로니 엄청 많아요. 네. 하여간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소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건 설탕이 안 좋다는 보도는 많지 않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설탕이 실제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건 설탕이에요. 설탕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그 끈적끈적한 피가, 몸속에 이렇게 혈액에, 통행을 방해하고, 그게 성인병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설탕이 안 좋다는 보도는요, 정말 없다는 거야. 너무 신기할 정도로. 예. 설탕 보도가 많다고요? 설탕이 유해하다는 보도가 많아요? 왜 나는 한 번도 못 봤지? 예. 설탕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니, 설탕 보도 많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님, 우리나라에서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보도가 많아요? 나는 못 봐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보는 메이저 뉴스로 설탕이 나쁘다는 보도는 많이 안 나왔어요. 가령 이제 9시 뉴스라든가, 소위 온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게 KBS 9시 뉴스야. KBS 9시 뉴스에서 일주일만 얘기해도요, 설탕 사용량이 확 줄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TV 예능에서요, TV 예능에서 다들 그 설탕을 엄청 많이 써요. 예. 이 설탕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그거 뭐였어? 그거 뭐였지? 비만의 사회학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련 자료들을 막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설탕이 처음에 약품으로 개발됐다. 설탕이라는 게 처음부터 약품으로 개발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콜라도 그게 약으로, 원래 약국에서 파는 약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군사들의 각성제로 개발된 거였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설탕도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었다. 원래 설탕도, 자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설탕이, 하여튼 그것도 전쟁과 관계되어 있어. 설탕이 다량 생산되는 과정이, 그것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설탕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콜라가요, 각성제로 개발됐대요. 전쟁 때, 1차 대전인가, 전쟁 때 각성제로 개발돼서 약국에서 팔았던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서 1900년대 들어서서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사탕수수를 심으면서, 그러면서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설탕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콜라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보면 그 저기 바퀴에 휠 있잖아, 휠. 자동차에 휠에 보면 금속면에 막 기름때가 막 묻어 있잖아. 그거 콜라를 뿌려서 닦는 거 있다? 콜라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금속 그 때가 쫙 빠지는 거. 그거 영상 있잖아. 변기의 색깔도 콜라를 분무기로 뿌려놓으면 사라진다며. 그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치킨만 먹는 게 아니라 콜라도 먹잖아. 치킨과 콜라를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런 튀김류하고 그 맥주 같은 것들 같이 먹는 거 그게 실제로 통풍의 원인이래잖아요. 치킨과 맥주가 치맥이 통풍의 원인이다. 그래서 몸속의 요산인가가 결정체로 결정을 만드는 게 그게 튀긴 기름하고 맥주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몸을 아프게 하는 게 그게 통풍이다. 사실 이제 이 떡볶이에도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엿, 떡볶이에 막 물엿 들어가고 좌우지간 우리가 단맛에 되게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 그 단맛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유럽에서는 그 음식에 일체 단맛을,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죠? 예. 유럽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탈리아에 가서 뭐라 그러나,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한국 스파게티보다 맛이 없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이탈리아 스파게티는 맛이 없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는 요리하는 전 과정에서 설탕을 전혀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스파게티를 할 때 뿌리는 소스에 설탕이 들어있어. 그래서 감칠맛이 나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짜 토마토 갈고 진짜 마늘과 채소만으로 페이스트를 만들고 그거에다가 이 면을 볶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에서는 담백한 맛이 나지 그게 단맛이 안 나요. 대신에 유럽 사람들은 모든 음식의 마지막에 단 걸 몰아서 먹는다는 거야. 그게 디저트라는 거야. 귀족들이 먹는 음식의 맨 마지막 코스로 나오는 단 음식이 그게 디저트인데 왜 그 단 것을 먹으면 입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입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은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디저트를 먹느라고 단 건 전부 다 디저트에다 모으고 나머지는 설탕을 전혀 안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1945년 이전에는 음식에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넣었다고 그래요. 서울식도 그랬고 1945년에 이 조선의 음식에는 한반도의 음식에는 그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단맛을 낼 때는 홍시를 갈아 넣는 대장금에 나오잖아.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홍시를 갈아 넣는다든가 배를 갈아 넣는다든가 그렇게 했지 설탕을 넣는 레시피가 한반도에 45년 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1945년 이전에는. 근데 언제 1945년 이후에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설탕을 막 무상으로 공급해 준 거예요. 그 얘기 알죠? 우리나라에 1945년부터 1950몇 년까지 55년까지 거의 설탕을 무상으로 공급해 줬어, 미국에서. 그래서 그 이승만이 전쟁 때 설탕 공급받은 걸 팔아먹었잖아. 설탕하고 밀가루를 팔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공짜로 나눠준 거야. 중독시킨 거죠. 설탕에 중독시키기 위해서 설탕하고 밀가루를 미국에서 그냥 공급했다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픈 데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된장 고추장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설탕과 밀가루 때문이었던 거다. 그 사카린이라는 게 SS 기업에서 그룹의 회장이 그 사카린을 밀수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그 설탕 회사의 재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여간 그리고 이제 막 박정희가 분식을 강요했잖아. 그래서 하루 학생들더러 쌀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혼분식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섞어 먹으라고 그러고
반드시 분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끼 이상은 분식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쌀을 먹으면 밀가루를 먹는 것보다 머리가 나빠진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의 식용과 식품영양학과 그 교수들한테 논문을 써서 제출하라고 강요했대잖아요. 그걸 옛날에 어떤 식용과 교수가 그거를 고백한 적이 있었어. 정말 이제 진짜 어이없는 그런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이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가 정말로 어이없는 역사였다. 한마디로 이제 이 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서민들의 의식을 병들게 만들고 서민들에게 진정한 지식과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그들을 좀비라고 부르면서 가지고 놀았던, 그게 지난 100년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의회 정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소위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무산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죠? 좌우지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계의 서민들이 100년 뒤에도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구론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구론. 소위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이론이었는데, 세계의 인구가, 정기적으로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구의 숫자가 조정되어 왔다라는 이론이에요. 그 인구론이. 그런데 그 인구론이 한 10년 전부터,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막 회자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전부터, 신종플루에, 사스에, 메르스에, 이 코비드 19에, 그리고 이 끊임없는 전쟁, 이게 이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소위 이제 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서양의 웹툰이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웹툰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 어디서 봤더라?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이제 웹툰이 유명한 게 유럽에서 있었는데, 그 내용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고 욕하는 거. 그리고 막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혼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구역에 갇혀 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을 보호해달라면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웹툰을 그려놨더라고. 이미 서양에서는 다 안다는 거야. 지식인들이 다 알면서도 서양의 이 투표 구조에서는, 서양의 투표 시스템으로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인들도 다 실망하고 절망해서 차라리 이럴 거면 민주주의를 버리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아예 정치를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매경 이코노미 설탕 중독 단 것이 건강을 위협한다. 22년 5월에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먹이가 풍부해진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백혈구의 세균 파괴 능력이 약화된다. 맞아요. 그래서 매경 이코노미에서 웬일로 진실을 보도한 적도 있네요. 이런 기사는 절대 메인에 뜨지 않는다라는 거. 설탕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메인에 뜨지 않아. 왜? 이렇게 이제 설탕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달지 않게 먹어요. 담백하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 안 달다는 거야.
이 소위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가서 보면 진짜 맛이 없어요. 감칠맛이 없고, 달지 않아.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더라는 거지. 걔네들은 아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막 환장하게 만드는 어떤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그 맛들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짜지 않고 달지 않고 슴슴하게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자본주의가 대중화되면서 이 자본주의의 대중화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00년대까지는 서유럽의 몇 나라만 자본주의였어.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파급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반은 공산주의, 절반은 자본주의로 파급이 됐는데, 결론은 1990년대에 사회주의가 패배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세계는 자본주의가 오롯이 혼자서 지배해 왔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옛날에 냉전 시스템 때 이 사회주의하고 경쟁하던 시절보다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해졌느냐, 이 서민들에게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을 가져왔느냐? 아니더라. 진짜 지금 판매되는 고추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고추장의 절반이 물엿이래요. 물엿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찹쌀가루 좀 섞은 거래. 고춧가루하고 밀가루를 섞은 게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이래. 나 그 얘기를,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운 신제품 고추장을 만든 거야. 그리고 신제품 고추장을 팔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판매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고추장의 절반이 물엿이다. 여기에 밀가루하고 고춧가루 좀 가루 섞어가지고 내놓는 거라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전통 고추장은 그러니까 찹쌀죽에다가 고춧가루를 넣는 거야. 찹쌀가루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그거를 숙성시켜 갖고 만든 게, 그게 이 고추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추장에는 그렇게, 우리 엄마는 그때 물엿도 넣지 않았고 설탕도 안 넣었었어. 엿기름을 넣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전통 재료들만 넣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춧가루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그 전통 고추장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예. 많이 단맛이 없지만 깊은 단맛을 냈어.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고추장은 전부 다 그게 절반이 물엿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끔찍한 일인 거죠. 예. 좌우지간 이제 찹쌀가루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단맛을 내는 거야. 탄수화물이 단맛 내는 거 알죠?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침이랑 섞이면서 단맛을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탄수화물이 성질이 변화되면서 그런 단맛을 내는 거야. 그래서 고추장의 원래 단맛은 찹쌀가루의 단맛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엿기름이 아마 숙성시키는 용일 거예요. 엿기름이 식혜에도 넣잖아. 그러니까 엿기름은 일종의 숙성을 시키는 효소야. 숙성시키는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엿기름이야. 그래서 이제 찹쌀가루하고 고춧가루하고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걸 버무려가지고, 1년 동안을, 이 햇볕을 쪼이면서 오랜 기간 숙성을 시켜. 그래서 적어도 장이 1년 정도 묵어야, 최소 1년은 묵어야 먹었고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한 3년은 묵혔던 것 같아. 고추장을 2년에서 3년을 묵힌 다음에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고추장 장독이 이렇게 색깔이 달랐던 기억이 나. 처음에 담은 고추장과 오래된 고추장이 지나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졌던 것 같아. 메주가루도 넣었던가? 그래, 메주가루도 있었던 것 같아. 예, 맞아. 그러니까 찹쌀가루, 메주가루, 엿기름, 고춧가루를 찹쌀가루가 아니라 찹쌀죽. 예, 찹쌀죽에다가 그런 이제 메주가루하고
엿기름을 넣고 그래서 그걸 자연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맛을 갖고 있어서 그게 맛의 원인이 이제 뭐라 그러나 본질이었는데 좌우지간 이제 이 공산품 그러니까 집에서 고추장 된장 담궈 먹지 말라고 생각해보면 저기 박정희 때 엄청 뉴스로 고추장 된장 때문에 암 생긴다고. 그때 박정희 때 어떤 여배우가 위암 걸려서 죽는 드라마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 이후로 박정희 때인가 전두환 때인가 그 정윤이라는 여배우가 위암 걸려 죽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때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고추장, 간장, 된장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 장류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고추장, 간장, 된장을 집에서 담가 먹었어. 그런데 뉴스에서 계속해서 고추장, 간장, 된장이 암의 원인이라고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담그지 않게 된 거야. 점점점 안 담그게 되고 그래서 그게 한 몇 년이 지나니까 90년대쯤에 마트에서 고추장을 팔기 시작했어. 그 90년,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마트에서 고추장, 된장을 팔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지금 일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 온 나라에서 다 고추장, 간장, 된장을 담가 먹었어. 그게 다 건강에 좋은 것들이었는데, 예, 그런 어떤 숙성된 장류들을 먹으면서 그게 건강했는데, 네. 암 걸린다 그러면서 못 만들게 하고 먹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배우게 됐더니 안 담게 됐더니 그걸 마트에서 팔아먹더라. 네. 옛날에 우리 엄마는 하여튼 그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을 담기 전에 장독을 이제 소독을 하는데 커다란 쟁반에다가 물을 넣어. 그래서 물을 이제 커다란 쟁반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이면서 거기다 독을 엎어. 그래서 그 수증기로 장독을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 있잖아. 그게 이제 이 항아리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되면 거기에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그랬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옛날에 장독을 소독하는데 굉장히 집중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옛날에 무슨 종갓집에서 장 담글 때 보니까 숯을 먼저 장독 안에다가 태우더만 숯을 태워가지고 그 숯의 연기로 훈증으로 소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독해가지고 만들었던 전통 장류들이 사실은 건강에 좋았던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고 이제는 젓갈까지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서양식 식품 첨가물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젓갈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공산품으로 먹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들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미디어의 두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막 믿고 그 정보대로 우리가 막 살면 정보대로 우리가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러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가만있어 보자. 아까 우리가 21시 29분 32초에 시작했고요. 지금 10시 54분 10초까지.